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추리입니다. 우리 미추리가 리부트가 됐어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근데 그거 제가 좀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유튜브가 좀 말이 빠른 매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고쳐먹기로 했고, 뭐 화면만 눌러도 꾹 누르면은 2배속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너무 짧다 영상이. 저는 짧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중요한 정보만 쏙쏙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제 유튜브를 보냐 생각했더니 출퇴근할 때나 뭐 설거지할 때 아니면 샤워할 때 이런 때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5분 만에 끝나진 않으니까 좀 번거롭고, 그래서 영상을 10년 단위로 뭉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어떤 분들은 5분 안에 샤워하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뭐 군대처럼 군대에 있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영상이 조금 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술사가 어쨌든 100년짜리 역사를 좀 짧게 다루는 거니까 100년을 뭐 10년치로 묶었을 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면 좀 적당한 거 아닐까. 물론 굉장히 압축력이 높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10년을 1시간에 들으면 가성비가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900년대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볼게요. 1900년대를 뭘로 시작할까 이러다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1900년대 이후의 미술사라고, 그 옥토버라는 그룹들이 이렇게 미술사를 다시 쓰는 전략으로 내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편집자님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아무튼 이 책을 중요하게 참고하면서 저희가 갈 건데, 1900년은 이제 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딱 떨어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때 근대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18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근대를 열어젖힌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철인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 마르크스, 둘 니체, 세 번째 프로이트예요. 뭐 마르크스랑 니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 원래 프로이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 자체가 진짜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야. 아니, 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랬어. 그런 말이 프로이트 이전에는 사실 없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전에 무의식이라 영역이 있어도 없는 거였고, 우리가 그런 사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가장 간단한 우리 말실수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인간은 왜 말실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데카르트적 주체가 있었죠. 데카르트는 몰라도 여러분들 이 말은 알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가 곧 존재인 거죠. 나라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내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인데 왜 자꾸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지? 이게 나도 몰랐던 말이 왜 튀어나오지? 왜 자꾸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말들이 나오지?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생각한 거죠. 아, 인간의 의식이 전부가 아니고 저 먼 무의식이라고 할 법한 뭔가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프로이트가 잡아내게 된 거예요. 참,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의식화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무의식의 영역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찾는다고 했을 때 마치 촛불로 우주를 밝히는 것과 같다. 뭐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굉장히 인간 존재의 방대한 영역을, 그리고 방대한 영토를 우리가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프로이트의 위상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우리의 그 존재의 영토를 확 저변까지 넓혀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왜 미술을 하는데 프로이트부터 시작하냐? 아마 예술을 전공한 분들은 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들이 갑자기 뭐 이상한 철학자들 많이 말했을 거예요. 미술사 말하면서. 미술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냥 예술이라고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분과 학문처럼 보일 뿐이지, 언제나 다른 학문들, 그리고 현실, 그리고 세계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짬뽕돼 있으니까 전문성도 떨어져 볼 수도 있는데, 아,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각예술만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이트 같은 사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시각예술적인 사유가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비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비평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그리고 작품을, 그리고 현실을 새롭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뭐 20세기나 아무튼 뭐 온갖 예술 사조들이 폭발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 시기는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먼저 모더니즘 예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을 반대한다 또는 모더니즘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동시대 미술이라고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시기는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나눌게요. 제가 나누는 건데 대충 나눠보면은 186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를 모더니즘,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2000년대부터 그냥 뭐 오늘날까지를 컨템퍼러리라고 이렇게 가볍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모더니즘 뭐 이런 거 시대가 50년대다 40년대다 이러다가는 끝도 없어요, 사실. 그거는 영원히 미술사가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좀 떡상시키고, 그리고 뭐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이때가 맞냐 저때가 맞냐 이러기보다는 이 시기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이제 1900년에 딱 출간이 되는데 논쟁을 너무 많이 낳죠. 이 책은 다음 같은 인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단테의 얘기거든요. 단테의 일부인데, 내가 천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지옥이라도 휘저어 놓겠다.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이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걸 봐봐요. 내가 천상을 움직일 수 없어. 이때 천상은 내 충동이야. 천상을 움직이고 싶은 거. 내 충동. 근데 천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 억압되죠? 그러면은 갑자기 내 눈은 지옥으로 향해. 왜곡돼요. 천상에서 지옥으로. 그리고 지옥을 휘저어 놓겠대. 분출하는 거죠.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 충동. 근데 가질 수가 없어. 억압. 근데 이제 그 대상을 이제 가지고 싶은 그 어떤 대하고 싶은 그것들이 행동이 왜곡돼. 부셔버리겠대. 그리고 진짜 부셔. 분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프로이트 욕망 기제의 어떤 함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게 이제 프로이트는 성적으로 해석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어떤 원충동이 있고 그 충동은 억압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래서 부모랑 성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죠. 내가 엄마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를 진짜 엄마와 자고 아빠를 죽이면 나중에 벌 받아서 눈이 멀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충동은 억압돼야 돼요. 발달 과정에서 억압되는데 근데 그 충동은 소멸하지 않고 왜곡돼요. 엄마를 닮은 내 동년배의 여자를 찾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런 여자를 찾게 돼. 심지어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고 엄마 같은 여자가 싫어. 어릴 때 엄마랑 뭐 트러블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그런 부모를 닮은 짝을 만난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은 약간 문예 이론 같은 게 돼버렸죠. 이제 오늘날은 되게 유물론이 지배하기 때문에 뭐 정신병 약 하나를 더 드세요. 근데 효과가 있어.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죠. ADHD가 있어. 내가 그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뭐 노력하려 그랬어. 근데 콘서트 하나 먹는 것만 못하네? 내 모든 노력이 이 약 한 알보다 작았던 거야? 그거보다 사소했던 거야? 뭐 이러면서 현타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아무튼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이 이런 의식과 무의식, 부모를 욕망하고 그런 원충동이 있고 뭐 쾌락 원칙이 억압돼서 현실 원칙을 습득하고 이런 어떤 기제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인문학에서 이 이제 도식들은 가족 관계의 도식에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사회적 관계로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이때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단순히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아버지는 법, 이게 사회의 법, 그리고 도덕, 사회, 질서, 인간 개인을 억압하고 구성하는 이 모든 사회적 체계와 지식,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그것들이 아버지로 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미술관 가보면 리플렛에 아버지의 질서를 거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의 질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술가들은요, 여러분, 뭐 분명히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척하면 착하고 야, 너 그거 몰라? 이러면서 갑자기 무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껏 잘 알아채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 가부장적 사회 전체, 이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낸 질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냥 이 가족 관계로 가보면 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유아였어. 근데 어느 날 아동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발달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규칙에 순응하게 되죠. 아버지가 이제 야,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그렇게 쥐지 마. 밥 다 먹고 말하도록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해와 안 돼. 뭐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규칙에 우리는 따라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성을 기른다고 하고 아버지의 규칙에 순응하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벌을 받게 되죠. 혼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건 사회에서도 그렇죠. 법이라는 아버지의 질서를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 혼이 나죠. 뭐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뭐 사회적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벌과 그리고 어떤 규칙, 순응 이런 것들이 가족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가 이렇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이렇게 표상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시기에 클림트가 사회에 도전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요. 혼이 날 사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클림트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림트 하면 뭐 키스 뭐 이런 거 알고 뭐 아줌마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림이라고 하죠. 되게 이제 금박 템페라를 입혀가지고 예쁜 그림을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클림트가 이걸 그리기 전에는 굉장히 좀 아버지의 법에 도전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했었거든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94년에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 이제 대학교니까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계몽의 힘을 찬양하기 위해서 클림트한테 천장화 그림 3점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해요. 이 천장화라는 거는 이제 중세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천장을 성화를 그리던 그런 작품들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대학은 계몽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대학이 가진 지식과 계몽의 힘을 찬양해야겠죠.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는데 주제가 3부작이에요. 의학, 법학, 철학이에요. 이제 클림트가 먼저 철학을 제작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 기대했던 그런 궁정화나 교회의 천장화 스타일을 배반하는 작품을 클림트가 제출을 하거든요. 아니, 대학교가 뭘 원했겠어요, 솔직히.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계몽의 빛으로 세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떠받치는, 완전히 새롭게 개조시키는 영웅적인 지식인이나 철학자들의 만신전을 구축하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클림트가 그렸던 이 철학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굉장히 다크하고 미몽이라는 어떤 심연에서 괴로워하고 분투하는 어떤 인간의 적나라함 뭐 이런 거를 차라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철학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뭐 진리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학이 기대했던 그림이 안 오니까 엄청나게 뭐 반대하고 뭐 이렇게 보이콧 해버려요. 근데 이제 클림트가 그 다음에 1901년에 의학을 발표하거든요. 이 작품은 이제 죽음을 극복해내는 삶에 대한 어떤 찬미, 뭐 생에 대한 찬양, 의학에 대한 어떤 질서적인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거라기보단 기대감 같은 거라기보단 어떤 지식과 도구로도 이제 끝내 죽음이라고 하는 법칙을 거부하지 못할 거라는 암울한 선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빈 대학은 또 빡쳤죠. 아니 자꾸 자기들이 기대한 게 안 오니까. 그럼 마지막 법학도 볼게요. 법학은 이제 형이 집행되는 장면인데 여기 미의 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진실, 정의, 법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미의 세 여신은 뭐 좀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좀 무기력해 보이죠. 왜냐면 한 남자가 빨판이 달린 괴물에게 형이 집행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마치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근대 국가가 법적 질서를 뭐 구축하고 마련하고 발전시킨다 그래도 합리적인 세계는 올 수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대학을 이렇게 찬양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열이 받았고 대학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 작품에 했던 것들을 볼게요. 이 작품이 가진 성격들은 어쨌든 아버지의 법에 도전한 거죠. 왜냐면 사회적 의식을 위반하려고 했고 대중적 합의에 도전하려고 그랬고 그냥 교훈적으로 그냥 적당히 그리면 되는 그 위치를 거부했으니까. 이런 작품을 좀 전위적이라고 우린 부르거든요. 전위적이라는 게 전위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군대가 있다면 가장 먼저 앞에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전위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그 전위대를 이 미술사에서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개념을. 이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선취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보다 먼저 미래를 가져오는, 바라보고 가져올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어떤 전위적인 예술가들을 우리는 아방가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제 예술가는 그렇게 된 거죠. 중세시대만 해도 그런 예술가들이 있었죠. 중세시대에 그런 예술가가 있었잖아요.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리던 예술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예술가가 아닌 거죠. 어떤 예술가냐? 이기적인 동시에 자유로운 창조적 관념을 지닌 예술가. 그런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겠죠. 클림트는 이제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교수가 되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 작품들은 나치에 의해서 퇴폐 미술로 낙인 찍히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궁전에서 모두 불태워지게 돼요. 그 미대를 가지 못해서 정치인이 되어버린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불타게 되고, 그분은 여전히 미술을 사랑했었나 봐. 아무튼 오이디푸스의 좌절처럼 금기시대 욕망을 실현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죠. 이와 같은 이제 자유, 표현, 검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20세기 내내 중요한 스캔들을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뭐 클림트는 이제 지쳤어요. 그 지쳤는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키스, 뭐 금박으로 치장된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갱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아니 고갱이 고갱 진짜 고갱 할 말이 너무 많아. 고갱이 이제 원시주의 아버지예요. 이제 모든 예술가들이 이렇게 추종했었던 뭐 그런 예술가인데, 굉장히 이제 모더니즘식의 영향력도 강했습니다. 근데 고갱이 조금 뭐랄까 좀 사생활이 지저분해요. 근데 일단 고갱의 업적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갱이 가지고 있던 상상력은 당시 유럽의 상상력이기도 한데, 이제 유럽은 당시에 이제 원시 부족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어디 저기 뭐 폴리네시아 군도나 저기 타히티 뭐 이런 어떤 원시 부족 문화들을 유럽의 과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시원, 인류의 시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유럽 바깥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일은 시간 여행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던 원시성 같은 건 이런 것들을 상징했어요. 해방, 기원, 순수 이런 환상들을 유럽인들한테 제공했습니다. 덜 진보한 문명이 더 과거라고 여겨지는 게 모더니즘의 시간 개념 중 하나예요. 이 모더니즘은 진짜 문어발처럼 너무 많이 쓰일 수 있어요. 모더니즘이 뭐냐? 미술사에서는 뭐 그리드다, 아니면 모노크롬이다. 모노크롬은 단색화 같은 걸 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모더니즘이기도 하고, 뭐 규칙적, 배열, 평면성,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단어 안에 종속이 되는데, 모더니즘의 시간 개념이 뭐냐 이러면 선형적 진보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형적 진보관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요. 가로로 길게 쫙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단선적 시간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게 우측으로 가는 기울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인류가 기술을 통해 점점 발전하는 그런 발전사, 진보관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의 시간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덜 진보적이면 더 과거에 위치한 거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유럽이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니까 아프리카는 공간적 외부면서 시간적 과거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이게 원시주의가 가진 시공간의 개념인 동시에 유럽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 유럽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유럽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에너지 같은 건 고갈됐어요. 뭐 당시 아카데미즘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었어요. 이 아카데미즘이란 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에콜 데 보자르 뭐 이런 에콜 뭐 어쩌고 해서 뭐 교수들이 그 국선전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전 같은 어떤 그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그 전시 등용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대학교의 교수들이 거기 심사위원이기도 하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친 자기 제자들을 자꾸 대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배운 게 곧 좋은 예술이 되죠. 이게 곧 아카데미즘이라고, 그런 안 좋은 습관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라기보단 세태겠죠. 안 좋은 관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혁파할 수단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았어요. 뭐 낙선전을 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랭피아 같은 작품도 낙선전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이국적인 세계를 조망하는 것도 그들이 찾았던 대안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이국적인 것을 혼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국주의 같은 게 있었는데, 뭐 물론 고갱이 최초는 아닙니다. 유럽에는 이보다 되게 먼저 이국을 이렇게 외국이죠. 외국을 따라다니는 어떤 관심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중국, 차이나,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뭐 중동에서도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일본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일본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자포니즘이라는 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상주의 화가들, 1800년대 인상주의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그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가스시카 호쿠사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후지산이랑 가나자와의 파도, 편집자분 이거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런 파도 같은 거를 그렸었던 그 사람이 바로 호쿠사이예요. 이런 그림에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인상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제 자포니즘 예술을 막 그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보다 이후에 발생한 게 고갱의 원시주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비롯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유럽의 외부를 이제 막 찾아. 이국적인 걸 찾아. 그것을 자기화해. 그거를 이제 타자를 주체화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타자는 그냥 타인이에요. 근데 뭐 예술계는 항상 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양식을 이국적인 양식을 막 녹여내요. 자기들의 용광로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양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어떤 운동, 에너지, 회로, 사고방식, 흐름 이런 것들을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양식들을 탐식하는 체제인 거죠. 그리고 뭐 제국주의적 욕망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계몽주의 개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해상무역과 철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군사적으로 식민지를 통해서 해외에 대한 관심과 야망이 격화되고 해외를 자기화하게 되죠. 그리고 미술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 미술도 이런 흐름에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흐름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미술에서도 그들의 삶과 양식을 낭만화하고 회화 화면에 고정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갱이 왜 이런 관심을 갖게 됐냐? 고갱이 이런 관심을 가진 거는 1889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 때문인데요. 이 박람회가 이제 발전하는 유럽의 산업들을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는데 각 인종들의 삶의 모습과 양식 이런 것들을 통째로 전시하기도 했어요. 고갱은 거기서 원주민들을 이렇게 동물원처럼 원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전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원주민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걸려진 이제 원주민 마을을 보고 타히티를 막연히 동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갱은 타히티로 갑니다. 이제 만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근대 유럽의 인종주의적 산물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박람회가 이렇게 한 민족 전체를 한 원주민 부족 전체를 이렇게 전시하는 게 되게 인종주의적이잖아요. 다른 인종을 타자화하는 거잖아요. 타자화한다는 거는 우리랑 다른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족 타자화하잖아요. 화교 타자화하잖아요. 중국인 타자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자화한다는 거예요. 백인 흑인을 타자화하겠죠. 백인 아시안을 타자화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인종주의적으로 타자화하는 작품 중에 하나는 그 매체가 박람회였어요. 박람회를 통해서 야 이거 흑인이야. 이거를 아시아인이라고 해. 이거를 아이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타자화를 했어요. 올림픽도 타자화하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각 인종들의 몸이 가진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종주의적 시각을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야 백인은 수영을 잘하잖아. 아니 흑인은 농구를 잘하잖아. 아니 아시아는 뭐 탁구를 잘하잖아. 이런 인종주의적인 시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대 유럽이에요. 근대 유럽에 그런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박람회랑 올림픽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박람회에서 원시 마을, 중동의 시장 이런 것들을 통째로 박람회 내부에다가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유럽인이 각 인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볼거리로 즐기게끔 한 거죠. 이 볼거리가 된 게 되게 나쁜 거죠. 왜냐면 유럽인만이 인간이고 다른 인종은 볼거리예요, 여러분. 남자만 관람자고 그 그림 안에 회화하는 거의 누드화는 여성이잖아요. 여자만이 볼거리. 그리고 백인만이 인간이고 아시아는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인간만이 뭐 시각을 갖고 있고 동물들은 볼거리 이런 것들을 나쁜 거잖아요. 이데올로기적이기도 하고 좀 인종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고갱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고갱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또 우리 미술사에 이렇게 시초인데 원시주의 아버지인데 공은 고고 과는 과죠. 근데
아무튼 고갱이 유럽은 타락하고 이제 원시적인 것은 순수하다 이런 공식을 세우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주의로 유명한 루소의 영향이기도 해요. 나중에 루소 얘기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루소도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 유럽과 이제 타히티를 막 고갱이 오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말년은 또 태평양에 있는 마르키즈 제도 뭐 이런 데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동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로 직접 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프리카인들을 뭐 이렇게 우리는 보편적인 인류고 다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돼 있을까요? 절대 못 그러죠. 당시 유럽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유럽인들한테는 원시적인 게 보이는데 어떻게 나보다 미개해 보이지, 우리가 동등해 보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고갱이 이제 처음 타히티에 갔을 때, 타히티를 동경했으니까 타히티를 한번 갔을 거 아니에요? 고갱이 이제 마연 넘어가지고 타히티를 한번 갑니다. 근데 당시에 고갱은 이제 유럽에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타히티에 간 다음에 10대 타히티 원주민인 테하마나, 이름도 어려워. 테하마나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때 이제 유럽에 있는 마누라랑 그 이혼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타히티 원주민 그 10대 여자랑 30살 이렇게 차이 넘게 나는데, 이 10대 하니까 요즘 또 지금 핫한 누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누구랑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파리로 돌아와. 파리로 돌아올 때 또 이 타히티 테하마나를 버려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결혼도 2번 한 거고, 미성년자 성착취한 거고, 조강지처를 버린 거고, 뭐 지금 뭐 장난 아니죠? 그리고 말년에는 이제 그 병에 걸려가지고 모르핀 하다가 중독되기도 해요. 이제 뭐 쓰레기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쓰레기겠죠. 엄청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거죠.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예술가의 어떤 전형, 예를 뭐 래퍼들한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제 방종하고 타락한 그런 예술가, 그런 어떤 모델의 원형처럼 보여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싫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추방할 순 없겠죠. 아무튼 사적인 감정은 조금 배제하고, 다시 이제 고갱은 파리로 돌아오는데, 파리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유럽의 아내랑 이혼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타히티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테하마나랑 다시 살려고 유럽의 아내랑 이혼했나 보다. 아니야. 근데 그냥 타히티로 간 거예요. 매독에 걸려요, 심지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매독에 걸려서 원주민 여성들과 그 걸린 상태로도 난잡한 관계를 계속하고, 그리고 옆집에 이제 파오라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 여성이랑 동거를 또 해요. 아, 미치겠어. 그 다음에 또 마르키즈 제도로 제가 말년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10대 여자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기까지 해. 그냥 쓰레기. 아, 또 이제 고갱이, 참. 또 미술사 얘기하는데 이렇게 누구 나쁘다고만 제가 얘기하니까 무슨 어디 뭐 연구소 뭐 이런 것처럼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런 관점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고갱 개인이 이제 방탕하고 고갱이 쓰레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시 유럽 남성들, 근대 유럽 남성들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여자도 그냥 뭐 이혼했다가 뭐 했다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병에 걸렸어도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원시인들 뭐 평등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당시 유럽 남성이에요. 오늘날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아무튼 타히티는 근데 그렇게 고갱이 환상처럼 원시적이었냐? 그러지도 않거든요. 고갱이, 왜냐면 고갱이 타히티를 방문했을 때 이미 타히티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가 한 10년은 지났어요. 그래서 타히티의 수도 파페테는 완전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화돼 있었거든요. 마르키즈 제도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원시주의는 순수성을 추구했는데, 그 순수성은 항상 이렇게 유럽인들을 통과하면서, 제 말은 타자가 주체화되는 어떤 그 흐름을 통과하면서 오직 그 혼성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짬뽕된, 융화된, 퓨전된 뭐 그런 것만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시주의가 추종하고 있는 어떤 순수성, 그런 것들이 너무 허구적이죠. 너무 환상적이에요. 왜냐면 로카르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모든 접촉한 것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가 이렇게 접촉한 이상 그건 이미 변해요. 마치 양자역학 같죠? 우리가 관측을 하면 갑자기 결과값이 변하잖아요, 관측한 거에 따라서. 문명도 그래요. 문명의 순수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한동안 막 대한민국도 그랬던 것 같아. 백이민족 이랬는데 우리 순수한가요, 여러분? 임진왜란가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진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허구적이란 거죠. 그런 순수성 같은 거는. 그런 순혈주의 뭐 이런 것들은 허구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 뭐 화교 배척해야 된다 그러고 조선족 배척해야 된다 그러고 예멘 난민 배척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 그런 거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이 외부를 향한 환상, 외부, 타자, 원시 뭐 이런 동경들, 그리고 그 외부에 대한 내부로의 포섭, 그러니까 타자를 주체화하는 이 과정이 모더니즘의 한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한다 그러면은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변증법이란 것도 이게 변증법이 어려운데, 변증법이 뭔지 모르실 분들도 있어요. 변증법이 대체 뭐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 때부터 사실 변증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개념이 몇천 년 됐기 때문에 명쾌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막 학자마다 변증법을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정의하고 이런 게.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마르크스의 실천이랑 뭐 우리의 실천이랑 같은 실천은 아닐 거 아니에요. 헬창의 실천과 마르크스의 실천은 완전히 다르죠. 헬창의 실천은 매일 같은 무게를 치고 뭐 닭가슴살을 먹는 그런 실천인데, 마르크스의 실천은 노동운동 뭐 이런 거니까. 아무튼 변증법은 이제 해결을 통해서 완전히 정반합의 도식으로 구체화된 개념인데요.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야겠지. 단순화해 볼게요. 정이 있어요. 이게 올바른 뭐 바를 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완전 바른 어떤 그런 도덕적 개념은 뺄게요. 그냥 원래 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대립되는 반이 있어요. 반대되는 반. 이 정과 반이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합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정과 반의 합, 뭐 숫자 뭐뭐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합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고갱과 그 타이티가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뭉치면서 완전히 다른 합으로 귀결된 거죠. 모더니즘이라는 합으로 이렇게 귀결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합은 나중에 다시 정의 위치에 오는 거고, 또 다른 반을 만나서 다시 합이 되는 어떤 연쇄적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변증법이라 그래요. 그 변증법적 운동성이라는 게 이 모더니즘의 운동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세요. 오늘날 변증법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변증법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슬라보의 지젝 같은 슬로베니아의 철학자인데,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유럽이라는 주체가 이국이라는 타자를 만나 합을 만들어내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모더니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서구는 자기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박물관의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유물들을 보세요. 그것들이 가장 단순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개념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갱도 쓰레기라 하고 모더니즘 얘기하고 변증법 이랬으니까 이거 미술사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림 얘기를 좀 해야겠죠. 개념적인 얘기에 지쳤을 테니까 이제 고갱의 그림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볼게요. 죽음의 혼이 지켜본다 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마네의 올랭피아에 대한 참조고 어떤 미학적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네의 올랭피아가 이게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서구 여성 누드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누드화에서는 여성들이 정면을 안 보고 있었어요. 다 측면을 보고 있어요. 왜냐?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위치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림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으면 내가 당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몰입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다른 시선을 보고 있었는데, 이 올랭피아는 정면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올랭피아가 사실은 매춘부거든요. 이 모티브가. 근데 이제 당시 서구에 파리에 인구가 170만이었는데 매춘부가 12만 명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매춘을 일상적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올랭피아를 보고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매춘부가 감히 날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하네, 그림 속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올랭피아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들레르가 너희들의 도덕이나 되돌아봐라 뭐 이러면서 반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 은밀하고 안전하게 대상을 관음하던 감상자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만의 올림피아는 아무튼 백인이 등을 기대고 누운 모습인데, 이 죽음의 혼이 지켜본다 이걸 볼게요. 여기서 흑인이 엎드려 있는 채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선의 위협은 이후에 피카소의 그 전설적인 작품이죠. 아비뇽의 처녀들까지 이어지면서 마네, 고갱, 피카소라고 하는 응시의 계보를 막 상상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응시의 계보를 만들고 주장하는 게 미술사가 또는 비평가들이 뭐 주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보를 만들 때 단순히
이렇게 정면을 봤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추적하고 우리가 시각예술적으로 이런 것이 왜 당황하는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미술가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뭐가 밝혀질까 이랬을 때 남성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이 그림들이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주체가 누구야? 이랬을 때 남성. 그런 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여성주의 안에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성주의적인지 뭐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고갱을 통해서 원시주의를 통해서 모더니즘, 인종주의, 누드화를 바라보는 감상주의의 위치, 감상자의 위치 뭐 이런 걸 다 들여다봤습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905년으로 넘어갈게요. 벌써 이제 반을 했어요. 긴 미술사에 이제 반을 넘어왔습니다. 1905년에 중요했었던 일이라면 야수파 스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수파 알죠, 여러분들? 야수파 아마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수파 유래가 되게 재밌잖아요. 짐승 같은 것들 뭐 이랬더니 갑자기 야수파 된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20세기 초 유럽 화가들한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4명의 화가가 있었어요. 쇠라, 세잔, 고흐, 고갱. 아마 여러분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술 교과서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건. 쇠라, 누구예요? 전묘법을 한 사람이잖아요. 세잔, 그 회화적 구조를 탐구한다고 이렇게 정물 그렸던 사람이잖아요. 고흐, 귀 찢어진 고흐. 알죠?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거는 뭐, 기초교육만 받았어도, 이게 제도권 교육 안에서도 이렇게 다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원시주의의 환상을 제공한 고갱. 개인적으로 행실은 나빴지만 고갱은 훌륭한 예술가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흐랑 쇠라가 1890년쯤에 사망했거든요. 1890년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고갱은 이제 타이티 좋아한다고 뭐 타이티 가고 마르키즈 갔기 때문에 세잔이 유럽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좀 행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티스가 이제 세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거든요. 세잔은 회화의 신이야. 그리고 세잔이 옳다면 나도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세잔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마티스 같이 쫀심 강한 사람이 뭐 그렇게 했던 거죠. 마티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상주의와 야수파, 야수주의 이런 식으로 대변되는 예술가죠. 마티스도 거장이니까 뭐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마티스가 그 인상주의 화풍을 막 답습하고 이제 마티스가 코르시카로 결혼하고 신혼여행 떠나고 이제 거기 살면서 화풍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인상주의 좋아하니까 후기 인상주의 전시를 마티스는 막 닥치는 대로 보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을 알아챈 거예요. 4명의 아까 말한 거장의 화풍의 차이는 있는데 이 화풍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대상을 묘사할 때 색과 선을 분리시켰다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말로만 하면 어렵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회화의 기본 요소들을 분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요소가 어떤 형식을 그리고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자의 그 요소를 분석하는 것도 모더니즘의 흐름 중 하나거든요. 색, 선, 빛, 형태, 뭐 추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모더니즘의 한 거대한 운동 중 하나고 마티스는 이제 거기서 색과 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1905년에 이제 그 유명한 야수파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이제 비난조로 쓰였던 말이에요. 인상주의도 비난조였죠. 사람들이 이렇게 전시에 왔는데 뭐 인상만 대충 그려놨어 막 이랬더니 이제 인상파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수파도 이 살롱 도토이라는 전시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마티스, 뭐 드랭, 블라멩크, 까무엥, 망겜, 마르케 우리가 뭐 다 알진 못하죠. 근데 어떤 비평가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카데믹한 조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카데믹한 조각은 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고전적이고 정통적이고 대학을 통해서 육성되고 대학 교수들이 갑자기 이렇게 현장까지도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도식화한 그 좋은 작품의 ABC를 다 따라간 그런 조각인데 그 조각을 보고 야수들 사이 도나텔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수파가 된 거예요. 이게 야수주의라는 사조로 명명된 거고 모자를 든 여인 한번 볼게요. 편집자부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모자를 든 여인은 지금 보면 그냥 한 폭짜리 그림인데 당시 엄청난 논란을 낳았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배반을 한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을 살색으로 그려야지?
그리고 유럽인이니까 그 살색은 당연히 하얀색이었겠죠. 사람을 어떻게 하얀색으로 그려야지 어떻게 다른 색을 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뭐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죠? 아니,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마티스한테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이런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디즈니에서 인어공주, 그거 인어공주가 당연히 흰색이어야 되는데 뭐 할리베일리가 이렇게 흑인이 맡았을 때 논란이 일어났던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동심이 파괴됐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마티스도 그냥 뭐 그런 논란을 일으켰던 거죠. 아무튼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어났던 논란이란. 아무튼 이제 1906년에 마티스는 또 앙대팡당이라고 하는 전시에 생이 기쁨을 제출해요. 이 앙대팡당전이 재밌어요. 당시 이제 파리 아카데미가 제가 말했죠? 예술에 대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아카데미 화풍은 이제 에꼴 데 보자르라고 하는 기관에서 양성이 됐고, 이 교수들이 살롱전에 감독까지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롱전에서 상을 받고 싶다? 아카데미에 가서 교수들이랑 친한 다음에 그들의 화풍을 배우고 살롱에서 그대로 내면 그냥 살롱전에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연히 이 구조에 따라서 아카데미풍의 그림이 득세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보수적인 화풍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어떤 새로움이 있고 어떤 참신함과 도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864년에 살롱전에 대해서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막 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반감을 갖고 이제 전시를 하나 열었는데, 그 전시를 예술가들이 직접 연 건 아니고 당시에 군주였던 나폴레옹 3세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열어준 거예요. 낙선전이라는 거를 열어준 거예요. 야, 떨어진 애들, 너네 여기서 전시 한번 해라. 그 웬걸? 이 낙선전이 이제 살롱전보다 인기를 더 많이 얻어요. 더 많이 얻어가지고 한 몇 명? 5배 왔다 그랬나? 그때 5천 명 왔다 그랬나?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인기를 갖게 되고, 이 상황에 이제 상징적 그림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뭐 좋은 그림인데, 고전적인 그림인데 뭐 이러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은 그렇게 가볍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귀족을 풍자하는 모든 그 알레고리가 쓰여 있거든요. 이 그림으로 이제 마네는 스타가 되고 이 흐름이 인상주의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후 낙선전의 정신은 소정의 금액만 되면 그림을 걸 수 있는 앙대팡당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앙대팡당전 발음이 어렵네. 이 앙대팡당전 덕분에 나중에 뒤시앙이 또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마티스로 돌아올게요. 이 생의 기쁨을 볼게요. 생의 기쁨은 마티스의 고유한 미학이 드러난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돼요. 새로운 양식, 그리고 형태도 왜곡, 그리고 사회적 충격 뭐 이런 것들을 미뤘을 때 이 그림은 서구 전통 회화에 어떤 가해졌던 붙인 사례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붙인 사례적인 게 왜 중요하냐? 아버지의 법이 있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 그래서 클림트는 아버지의 법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교수도 되지 못하고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마티스는 이제 붙인 사례적 공격을 가하면서 그 전통을 바꾸려고 해요. 그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새로운 아버지가 만들어져요. 이제 마티스가 아버지가 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계보 속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붙인 사례라고 하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해요. 20세기 내내 근간을 형성하게 되고, 그 근저에 있는 어떤 반동적이고 전위적인 의식적인 활동들이 붙인 사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공격이 아카데미 규범의 몰락과 포개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타야 된다는 말도 굉장히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마티스의 성과가 뭐냐? 마티스의 성과는 대상에 대한 재현에서 한 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재현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테마예요, 서구에서는. 그리스 때부터 대상을 재현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 플라톤으로 볼게요. 플라톤의 이데아 보세요. 이데아는 너무 완벽한 관념의 세계예요. 근데 현실에 있는 것들, 그 이데아의 재현이에요. 그 귤이 있다고 해보죠. 귤의 이데아가 있어. 귤의 이데아는 너무 완벽한 거야. 근데 그 귤의 이데아가, 현실의 귤은 그 이데아를 복제한 다종다기한 귤들이 있는 거죠. 대상을 재현했기 때문에 좀 더 열등한 거죠. 그리고 플라톤은 그림을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그림이 봐봐요. 순서상 이데아가 있고 현실에 사물이 있는데, 그림은 그 사물을 또 이렇게 모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림을 싫어하고 그림을 배격했어요. 그래서 좋은 질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재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서구의 어떤 정신 내내 그렇게 재현이라는 테마가 철학적으로, 미술적으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좀 추상이시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 나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말라, 뭐 이미지화하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이 있잖아요. 제가 성서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성스러운 사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재현해야 되냐. 성스러운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야 문맹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니 역시 이러면서 신앙심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맹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그림에는 내러티브가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현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마티스로 오면은 재현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꼭 똑같이 그려야 돼? 그런 게 이제 마티스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동시에 모더니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마티스가 사람과 그 사람을 그릴 때 피부와 똑같은 색을 안 그리려고 했잖아요. 자기 주관에서 비롯된 색을 기입했잖아요. 그때 이제 회화는 대상으로부터 색채를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안에 자율성이 얻어지게 된 거죠. 이 자율성, 내 마음대로 할 권리예요, 자율성은. 내가 이 회화를 그릴 때 내가 왜 여기 빨간색만 그려야 돼? 난 파란색 태양을 그릴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색의 자율성인 거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품위 없게 말하나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예술같이 아름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프레임 안에서 그런 식으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런 색의 자율성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일어날 게 형태의 자율성이에요. 형태를 해방시키는 것들을 이제 피카소나 듀샹, 칸딘스키가 수행하게 됩니다. 피카소만 봐도 딱 알겠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형태가 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색과 형태가 나중에 전부 해방되면 일어나는 일, 추상화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흐름은 이 추상화로의 긴 여정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린버그라고 하는 더 나중에 말할 철학자 또 미술 비평가는 이제 평면으로의 그 여정이라고 했겠지만요. 아이고 좀 저희가 진정을 하고 너무 제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진정을 하고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술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꾸 흥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이 색깔에 대한 마티스의 깨달음이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들로 이어집니다. 마티스가 했던 말이에요. 1제곱센티미터의 파란색은 1제곱미터의 파란색만큼 파랗지 않다. 색이 그려진 범위에 따라서 다른 색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보색 대비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통해 그리고 오직 관계에 의해 드로잉은 실제의 색이 아닌 다른 강렬한 색으로 채색 가능하다. 색이 그 자체로 고유하고 일관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제 색의 양, 보색 대비, 색의 비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 변조되고 그리고 면의 분할도 선이 아닌 색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티스는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모더니즘의 깨달음이에요. 이런 인식의 획득은 이제 마티스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회화가 추상화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술사를 한다는 거는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한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과 감동을 느낀다. 그런 거랑 같은 말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마티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07년으로 넘어가죠. 1907년에 이제 우리가 피카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피카소 너무 중요하죠, 미술사에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 이때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서구 전통의 모방적인 재현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비뇽의 처녀들을 못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시점, 양태, 양식 어느 면을 보더라도 현대미술의 알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림 먼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형태부터 보면은 이 그림은 이제 원근법이 가정했던 단일 시점을 거부해요. 당시 아카데미에서 원근법을 잘 그리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원근법은 시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거는 수학적이죠. 그 가운데 점 하나 소실점을 그려놓고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까우면 작게 소실점부터 멀어져서 우리 화면에 가까워지면 크게 그리는 거니까 그거는 시각적이라기보단 수학적이죠. 근데 이 아비뇽의 처녀들은 좀 달라요.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은 여인들의 공간적 좌표가 다 제각각이에요. 잘 보세요. 평면 회화를 대하는 감상자의 시점 자체, 단일한 시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단안이라고 하는 눈 한 짝, 그러니까 소실점의 눈과 대응하는 감상자의 눈 하나가 아니에요. 그 시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합니다. 가장 왼쪽의 여자를 볼게요. 이 왼쪽의 여자는 서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여자는 누워 있어요. 이 여자의 다리를 보세요. 서 있을 수가 없는 자세예요. 가운데의 여인 역시 이제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서 있는 여자와 누워 있는 여자가 다 시점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거고 동일하게 서 있다는 그런 착각을 동시에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의미심장한 작품이죠. 왜냐면 이 이웃한 인물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지 못하고 개별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위치한 거니까. 이제 관람자의 단일한 관찰 시점이 파괴됩니다. 그 그림은 안정적인 위치에서 보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을 볼게요. 오른쪽의 검은 여성이랑 가장 왼쪽의 여성은 관람자에게 철저하게 무사심한 것처럼 보여요. 왼쪽에서 두 번째 여성과 가운데 여성은 관람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요. 쭈그려 앉은 여인은 목이 180도 돌아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수의 여성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도 안 그래도 뻘쭘한데 누구는 날 보고 있고 누구는 난 무관심하고 누구는 목이 돌아가 있고 이게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관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주침은 이제 벌거벗은 다섯 여자와 한 명의 관람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이런 것처럼 그림의 시선으로 인해서 멈칫하고 당황하는 일을 이 메두사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자체적으로 완결되어 있고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적 완결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어떤 의미냐면 기존 서양 누드화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은 이제 별개의 세계에 놓인 것처럼 보이고 누드화의 여성들은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프레임을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를 훔쳐보는 듯한 기분을 주죠. 그러면서도 영원히 들킬 것 같지 않은 안도감을 줍니다. 거기는 나랑 단절된 그 너머의 세계가 있고 회화는 그럴 때 하나의 창 같아요. 근데 이제 만해 올랭피아나 고갱의 망자의 혼이 지켜본다를 비롯해서 아비뇽의 처녀들 이런 작품들은 그와 같은 관람객의 안전한 훔쳐보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위협하죠. 이제 그림은 닫혀있는 저 너머의 세계를 은밀하게 훔쳐보도록 도와주는 서사적인 외부가 아니고 서로 응시할 수 있는 어떤 유리창처럼 된 거예요. 매직미러에서 그냥 투명한 유리창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닫혀있는 관람자와 교통할 여지가 없는 엄숙한 회화가 불식되기 시작했고 관람자의 투명하고 안전한 시점을 보장하던 그림이 거꾸로 관람자를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풍경화나 인물화처럼 대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던 그림이 거꾸로 수수께끼처럼 이제 변해서 아주 미스테리한 게 돼버린 거죠. 옛날에 우리는 알프스의 풍경 뭐 이런 중세 때 그림을 보면은 알프스를 잘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구나 하고 이제 명쾌한 답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림이 너무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지겠어요. 씨발 이 대체 뭐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거죠. 왜냐면은 마르셀 듀샹 이후로 이제 그림이 대답에서 질문으로 변했기 때문인데 그건 또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그림에서 색도 형태도 시점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마티스가 색을 똑같이 안 그리니까 뭐 아를로에 모자를 든 여인이 진짜 그 피부색이었겠어요? 그렇게 못 믿죠? 그리고 이제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을 통해서 그 형태도 시점도 못 믿게 된 거죠. 이전까지 회화는 3차원 세계를 2차원 평면에서 드러낼 때 그 발생하는 모순들을 다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화 2차원이 3차원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회화의 환영주의라고 해요. 환상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2차원이 3차원처럼 만들어지는 어떤 환상, 그 간격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건데, 근데 피카소는 이제 거꾸로 그 모순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이러한 붕괴는 이제 가속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주의, 큐비즘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좀만 더 기다리세요. 피카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1908년으로 넘어올게요. 이때 중요한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표현주의 아시죠? 그 뭉크로 대표되는 그 뭉크의 절규 보면은 그 뭉크가 절규를 표현하는 그거에서 우리는 절규가 들리잖아요, 막. 그거를 표현주의라고 해요. 표현주의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표현을 할 만한 내면이 있어야 돼. 내면이 형성된 어떤 주관적인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내적 감정, 정념 이런 것들을 분출하는 것을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수들은 이제 청기사파, 다리파, 소용돌이파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조폭 아닙니다, 여러분. 예술 사조입니다. 이제 독일과 영국의 표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의 대표적인 두 그룹으로는 청기사파와 다리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기사파에는 뭐 프란츠 마르크, 칸딘스키, 파울 클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청기사파들이 요한계시록의 성 조지라는 인물의 유래에서 뭐 지어졌다고 합니다. 청기사. 다리파는 이제 키르이너라는 사람이 1905년에 드레스덴에서 창립했고 니체에게서 영감받은 이름이에요. 니체가 이제 이름 어려워. 잠깐만. 니체가 이제 옛날에 그런 책 썼잖아요. 잘 알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인간은 달이지 목표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키르이너가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우린 달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파 만든 거예요.
이 그룹들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 표현주의 특징은 형이상학적이에요. 형이상학적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말뜻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적인 거는 그냥 물리적인 거.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거. 형태를 넘어선 것들. 되게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안 되는 거. 관념적인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인 거. 표현적인 거. 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물적인 게 아니라 뭐 정물화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 그런 것들인 거죠. 다리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키르이너의 드레스덴의 거리는 이제 1908년 작품인데요. 고갱이 연상되는 원시주의적 뉘앙스가 좀 엿보이죠. 마치 이제 이 도시는 문명화되고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공간이라는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제 혼란스러운 이 도시가 문명하게 되기는커녕 이제 모습만 다른 야만처럼 보인다는 듯이 이렇게 원시주의적으로 좀 그려져 있습니다. 문명이 이제 충분히 문명적인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많이 되풀이 되죠. 가령 우리는 뭐 저기 난민들은 이렇게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는 충분히 문명적인가요? 그것도 되게 야만적인 사고방식 아닌가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국 뭐 그런 질문들은 좀뭐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 하면 침공이고 저기 중동이 하면 테러고 이런 식으로 뭐 서구는 되게 문명적이고 나머지는 뭐 야만적이고, 서구는 뭐 세계적이고 나머지 아시아는 로컬이고 뭐 이런 식의 대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편견이죠. 이데올로기죠. 아휴, 근데 참 도시 살고 있으면서도 저도 착잡해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고갱이 아프리카를 원시적으로 대한 거는 당연해 보이죠. 근데 키르이너가 도시를 이렇게 원시적 색채로 다룬 거는 어쩐지 아이러니해 보이죠. 도시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전히 야만적인 방식으로 좀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야만적인 것을 뭘로 정의하느냐에 달려있죠. 무엇을 입고 어떻게 먹고 어디서 자냐 이런 것들로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문명과 야만은 다른데,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냐, 이럴 때는 야만은 조금 복잡해지죠. 오늘날 도시는 화폐가 교환의 수단으로 일반화됐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물물 교환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화폐를 통해서 그 제3의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흥정 같은 거를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나요? 아니죠. 정찰제 사회에서는 흥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돈 주고 쿨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상호 소통적인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흥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를 때 화폐 경제, 상품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게 우리한테 이제 자연이 돼 버렸죠. 그냥 우리한테 내추럴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에서 이제 인간은 타인과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린하고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그냥 뭐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여자도 심지어 돈을 주고 사요. 참. 물론 고대도 샀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야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잔뜩 이렇게 몰려 사는데 더 없는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죠. 아니 분명히 문명화 됐으면 뭔가 더 달라야 되는데, 문명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이 외로움은 이제 화폐와 상품이 교환되면서 획득되는 어떤 익명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인과 교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어떤 익명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사실, 뭐 그런 것들로 인해 배가 되고 있고, 파괴된 공동체는 이제 문화를 통해서 회복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공동체 다 파괴됐잖아요. 우리가 시골 공동체 뭐 향악가 두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건 이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할 일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개별적인 문화 상품을 구매하고 일시적으로 충족되잖아요. 뭐 이렇게 커뮤니티 상품, 뭐 트레바리 뭐 이런 거 사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단위가 사회의 주요 단위죠.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는 이제 개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개인정보 어털렸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국 무시하는 거? 뭐 그냥 뭐 이렇게 걔네들 뭐 개인이란 게 없잖아. 뭐 사회주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잖아요. 그게 뭐 해볼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이제 개인 스스로를 공동체, 사회, 법, 국가, 종교 이런 어떤 단위보다도 우선시하게 되죠. 아버지의 법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이제 이기적인 생존이 합리화되는 사고방식이 이제 당연화되는,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누가 비난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아니 미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무슨 인생에 대한 교훈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똑똑하거나 뭐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죠. 그 제가 좀 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빠르고 이렇게
좀 재수없게 들린다 그래야 되나? 제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저 실제로도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겸손하다고는 잘 못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을 너무 존중하죠. 왜냐면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녹음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다 들려주신다? 그럼 뭐 대단한 거죠.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튼 청기사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청기사파에 이제 칸딘스키가 영적인 교감을 추구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그 청기사파 내부의 마르크라는 사람은 자연을 좀 탐구했어요. 마르크의 색에 대한 정리가 좀 재밌는데 파란색은 엄격하고 영적인 거고 노란색은 온화하고 관능적인 거고 빨간색은 야만적이면서 강렬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직관적인 규칙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동물 그림을 그려요. 마르크의 그림을 하나 볼게요. 1913년에 그려진 동물들의 운명인데 이 동물들이 엄청난 폭력에 의해 학살당하는 것 같은 그림이죠. 이 밑동만 남은 나무나 중심을 교차해서 가로지르는 붉은 궤적들이 이제 재앙적인 암시, 하나의 공격성, 폭력 그 자체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이 캔버스 뒤엔 그런 문구가 써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고통으로 불타오른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제 키르이너, 아까 그 도시를 그린 키르이너는 도시를 불안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르크는 자연이 겪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 모두 대상은 다르지만 표현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그리고 이제 소외되었다는 감각을 공통적으로 가진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도시에서 인간은 도시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니까요. 인문학 안에서 이 소외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소외를 어느 리플렛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도시적인 삶이 불안하고 소외된 것은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소외시키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외는 이제 마르크스가 정식화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자연, 사물, 상품, 사회 뭐 이런 것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게 골자예요. 마르크스가 이제 완전히 정식화한 개념이고 전근대적 인간이나 길드의 장인 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창조적 재능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만든 사람이 소유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걸 own 완전하게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은 분업화가 이제 되면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 화폐를 받아가죠. 그리고 분업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 물건이 중요한지 뭐 그런 것도 몰라요. 반도체는 심지어 수천 개의 공정이 있어요. 뭐 작게 나누면은 이제 뭐 한 8개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공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찐빠가 날지 모르는 뭐 그런 어떤 공정이죠. 복잡하죠. 자기 자신이 생산한 물건의 소유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물로부터의 소외가 발생해요. 사물로부터의 소외. 또한 이제 성서 속에 보면 신이 인간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서구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인간은 자연에 대비되는 위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자연을 독립된 대상으로 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이 발생하고 인간은 자연과 다른 것, 자연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문명을 만들어서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요. 그 화폐 경제라고 하는 2차적 자연이 있죠. 동물들에겐 이건 자연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이죠. 그 법칙을 지켜야 되만 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외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화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주의, 뭐 개발주의 이런 거를 비판하는 것들이 되게 좌파적인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추구하는 여러 흐름들이 탄생해 왔고 지금도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이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영국에서 발생해서 그 13년부터 17년까지 짧게 활동했던 소용돌이파도 감각하고 있던 겁니다. 소용돌이파도 제가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들이 이 소외를 극화하듯이 자연적인 것과 대비되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발전시켜요. 기하학적인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뭐 패턴 같은 거. 그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2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소용돌이파의 준회원이었던 그 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미술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거칠게 2가지로 구분시킵니다. 하나, 유기적인 거. 둘, 기하학적인 거.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구분을 하는데 인간을 자연의 중심에 놓는 안이한 낙관주의. 이게 서구 중심적 사고죠. 성서로부터 유래한. 그리고 2번째, 소용돌이파에서 태동한 냉철한 반인간주의. 인간주의와 반인간주의.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윈덤 루이스는 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세계의 비인간화. 이런 걸 말하면서 이 비인간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이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여러 흐름에
영감을 주는데, 이 윈덤 루이스의 작품 하나를 볼게요. 또 우리가 미술사니까 미술 그림을 봐야죠. 별들의 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치는 이제 마치 기계로 변한 인간의 옆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의 피륙은 기계화된 골조로 대체된 것처럼 보이고 인간 전체가 하나의 조인트 뭐 이런 것처럼 변한 것 같죠. 프란츠 마르크가 동물들과 자연에 대해서 이입하는 동시에 소외된 전경을 보여줬다면 이 윈덤 루이스는 극단적으로 비인간화되고 반감정 이입적인 대상을 그린 것처럼 보여요. 이런 비인간화의 정수는 제가 좋아하는 작업이에요. 제이콥 앱스틴의 록 드릴을 보시면 빡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대로 간다는 듯이 이 그룹은 이제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록 드릴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뭐가 다시 말할게요. 뭐가 기하학적이고 뭐 이렇게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지 이렇게 딱 보여주죠. 아유 힘들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미래주의, 오늘 진짜 걸출한 미래주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저희 오늘 지금 1시간 7분째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그 10년대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에 여러분 마리네티가 너무 중요한 선언을 발표해요. 미래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선언이고 르 피가로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마리네티가 이제 프랑스의 신문인 르 피가로지에다가 미래주의 창립 선언을 최초로 발표하는데요. 이 선언문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선언문이라는 형식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세기는 이 선언문을 마니페스토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니페스토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미학적 사조들, 뭐 큐비즘, 뭐 인상주의, 뭐 미래주의, 뭐 표현주의, 뭐 어떤 주의, 뭐 다다주의, 뭐 온갖 선언들, 뭐 개념들, 사조들, 뭐 이런 것들이 선언문의 형태로 이렇게 표명이 됐어요. 선언문은 이런 거죠. 그냥 이게 옳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 당위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어떤 궁극적인 뭐 논리나 기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선언문이 별로 힘은 없죠. 왜냐면 오늘날은 다양성의 사회니까. 다름을 용인하세요. 다름을 장려해요. 다름을 승인해요. 이런 오늘날과 달리 이 당시에도 오직 자신들만이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선언문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발표했죠. 다른 주장에 대해서 사례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좀 멋있죠? 왜냐면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어떤 진리 체계가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에는 근데 좀 안타깝죠. 왜냐면 오늘날에는 정치적으로 뭐 음모론에 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옳아요. 뭐 이런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술이 옳다고 좀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슬퍼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했듯이 뭐 선언에는 사실 어떤 근거도 뭣도 없어요. 그냥 선언될 뿐이에요. 그 선언은 이전에 없던 상황을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 정치적이죠. 왜냐면은 근거가 없는데도 그런 근거를 선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다수의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법 같아요. 갑자기 세상의 법칙이 돼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문이 그런 거죠.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인이 평등한가요? 절대 아니죠.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노예제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기회도 있고,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거짓말인데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선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짓말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진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은 끊임없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죠. 만인이 평등하다. 거짓이야. 근데 그게 거짓이면 어떨 건데 그걸 진실로 만들면 되잖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세계가 점점 나아지고 있죠. 자본주의는 여러분,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면은 양극화가 필수예요. 그냥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그 자본주의 양극화를 오히려 줄이게 되잖아요. 불안 같을 때는 자본주의 양극화 또 늘어나지만 또 호황일 때도 늘어나고 물론 아무튼 그에 대항해서 이제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그런 거라고 얘기하죠. 분배의 정의다. 그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고 이 사회가 이제 불균형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조화롭게 만들 거냐. 그거는 이제 자본가들한테도 좋은 거죠. 왜냐면 세상이 불안해지고 거지가 많아지면 치안이 불안해지고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될 텐데 적당히 쥐어주는 빵과 꿀은 이제 혁명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도 하니까 그런 분배를 정치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칭은
얼굴 없는 지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 뭐 코스피 상위 시총 200개 기업의 얼굴들을 모두 알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사회는 다 알고 있나요?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주주가 얼굴을 드러낼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냥 대통령만 욕하잖아요. 그건 자본이 아니라 정치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바지 사장으로 그 대의민주제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이 영속하는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코너는 아니죠. 저희가 그 미술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술사를 그냥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방금 미래주의가 선언문의 형태로 표명됐으니까 우리가 선언도 이해하다가 그럼 정치도 얘기해야 되고 오늘날의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뭐 정치병자여서 이런 건 아닙니다. 다시 미래주의로 돌아올게요. 이제 미래주의에서 그 선언문에서 이제 마리네티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천천히 좀 읽어 볼게요. 하나는 제가 임의로 붙이는 겁니다. 약간 육군처럼. 하나, 우리는 이렇게 과격하고 소란스럽고 선동적인 선언을 세계로 내던졌다. 우리는 고고학자, 골동품 수집가들로부터 이 땅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오늘 미래주의를 창립한다. 하나, 우리는 이 나라를 무덤처럼 뒤덮고 있는 박물관들로부터 풀어주려고 한다. 박물관은 곧 전통입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는 힘과 위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겠다. 이 같은 사랑은 대담무쌍함의 습성이다. 하나, 지금까지 문학은 황홀경, 수면, 고요한 생각만을 찬양했다. 우리는 공격적인 행동, 열에 들뜬 불면증, 경주자의 활보, 목숨을 건 도약, 주먹으로 치기와 손바닥으로 따개 때리기를 찬양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새로운 아름다움, 다시 말해 속도의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이 더욱 멋있게 변했다고 화근한다. 폭발하듯 숨을 내쉬는 뱀 같은 파이프로 덮개를 장식한 경주용 자동차, 포탄 위에라도 올라탄 듯 으르렁거리는 자동차는 사모트라케의 니케보다 아름답다. 하나, 싸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공격성이 없는 작품은 걸작이 될 수 없다. 신은 미지의 힘들을 인간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는 폭력적 타격이다. 하나,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위생학인 전쟁과 궁극주의, 애국심과 자유를 가져오는 이들의 파괴적 몸짓,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이념,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조롱을 찬미한다. 하나, 우리는 박물관, 도서관, 모든 종류의 아카데미를 파괴하고 도덕주의, 페미니즘, 모든 기회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비겁함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굉장히 어질어질하죠, 여러분. 굉장히 남성적이죠. 속도, 새로운 폭발, 전쟁, 죽음, 뭐 이런 것들에 찬미가 뒤섞여 있고, 뭐 페미니즘, 도덕주의, 박물관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거칩니다. 근데 이제 마리네티를 뭐 이렇게 너 이렇게 마초네 이러면서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거시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도덕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도덕을 지켜야 되죠.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도덕이라는 거는 그 도덕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덕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은 뭐 여성을 배려해야지 이런 것들은 100년 전에는 도덕이 아니었죠. 오늘날은 도덕이죠. 그런 점에서 도덕이라는 거는 하나의 시대적 유행에 불과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감을 잘 잡아야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물론 도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오늘날에는 도덕이 폭력보다 더 많은 걸 억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덕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세계대전을 앞둔 유럽의 불가해한 기류들,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는 저변의 에너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사상들의 혼탁함이 여기에 녹아내려 있죠. 사모트라케의 니케보다 이제 뭐 8기통의 자동차가 아름답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속도, 힘, 전쟁, 에너지, 미사일 뭐 이런 거에 찬미가, 그리고 그런 어떤 아드레날린이 일어나는 그 교감신경이 가득한 것들에 대한 어떤 흥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얘들은 진짜 나중에 세계대전에 전쟁하러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래주의가 좀 해체되는, 자기 그래도 말에 책임은 지는 그런 사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미래주의라는 거는 이제 아방가르드가 대중문화와 연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전선동이 아방가르드에 있어서 필수적이게 될 거라는 걸 예견했어요. 아방가르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전위대라 그랬죠? 어떤 전위대죠? 시간의 전위대죠?
미래를 현재로 데려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으로써 미래를 선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현재를 미래로 진보시키는 사람들이죠. 미래주의자들도 물론 그랬죠. 미래주의는 단절이 일어났죠. 박물관 같은 거 고리타분하다 그러잖아요. 싹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고고학적 골동품 수집과 과거랑 결별하겠다는 거잖아요. 힘과 위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노래하면서 공격적인 행동과 열에 들뜬 불면증, 미래, 잠들지 못하는 지금 현재, 그 광란, 그 흥분, 경주자의 활보, 목숨을 걸고 도약, 그 미래 시제로 우리가 이행하려고 하는 그 힘 같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도 영향을 받고 있나 봐요. 말이 또 빨라졌죠? 아무튼 타고난 역동성, 대상의 파괴, 형태의 파괴자로서의 빛,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기계에 대한 찬미는 어떻게 보면 예술 창작품보다 산업 생산물이나 전쟁 무기들의 미적 우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제 모더니즘은 그런 시기기도 해요. 이제 나무, 뭐 노, 돌 이런 고전적인 매체로부터 결별하고 나중에는 산업 사회에 생산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체인벌린 같은 사람 나중에 제가 소개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 아방가르드는 결코 이제 좌파적인 게 아니에요. 좌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방가르드는 그냥 전위적일 뿐이에요. 그냥 미래를 그냥 현재로 선취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거는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 진보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전위성은 보수와 진보를 이제 막론하는 거고, 그래서 미래주의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시기에 파시즘이랑 동화되면서 그 20세기 첫 아방가르드 운동이 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제 그거를 반증하는 거죠. 이 미래주의에 이제 속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걸출한 사람이 많아요. 움베르토 보치오니, 자코모 발라, 카를로 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선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은 재빠르게 미래주의적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죠. 이 졸속함 자체도 미래주의적인 속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아코모 발라의 이제 그 개 그림을 보면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마리네티를 이어서 보치오니, 발라, 카라, 루이지 루솔로, 지노 세베르니 등이 미래주의 선언에 합류했고, 사진가도 있었어요. 안톤 브라갈리아. 이 사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 음악가 뭐 발릴라 프라텔라, 안토니오 산텔리아의 미래주의 건축 선언에 이르기까지 분가를 가리지 않는 입장들이 단숨에 표명돼요. 그래서 미래주의가 굉장히 종합적인 선언이에요. 이 선언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공통점은 하나, 감각의 경계를 붕괴시킨 공감각에 대한 예찬. 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재현적 테크놀로지와 회화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려는 시도. 셋, 과거에 대한 비난과 발전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작품 들여다볼게요. 발라 보치오니는 프랑스의 과학자 에티엔 쥐엘 마레가 고안한 크로노포토그라피를 회화 안에서 번안하면서 오히려 퇴행적인 효과를 드러냈어요. 이는 회화라는 매체가 갖는 정적 속성을 파괴하지 않고 테크놀로지만 모방하려고 한 거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예술을 탐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에 불일치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식, 테크놀로지, 그리고 내용, 속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 거죠. 뒷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얼핏 연상시키는 발코니를 뛰고 있는 소녀를 한번 볼게요. 끔찍하게 느린 것처럼 보여요. 끔찍하게 정지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이 발라의 그림입니다.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 여기서 그래도 만화 같은 속도감을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배경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때 흐릿함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배경은 이제 공간이라기보단 속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치오니의 공간에서의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는 이제 마치 건담을 보는 것 같아요. 브론즈로 제작한 작품인데, 이 조각의 추상성에서는 이제 강인함과 역동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근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비평하면 안 돼요. 뭐 이 추상성에서 강인함과 역동성이 느껴지고 유선형에서 생명력이 느껴지고 이런 거 미술 비평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아는데 굳이 뭐 글로 적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시대에. 비평 희망하시는 분들 이거 듣고 있다면은 나중에 제 비평 강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거 제대로 보세요. 아무튼 마리네티로 돌아올게요. 마리네티는 뭐 미래주의 시인으로 각성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이제 경주용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잠복돼서 이 또랑에 한번 빠졌을 텐데, 이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후기 상징주의 미술가이자 미래주의 시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전복이나 파괴 그리고 속도, 여기서 미루어 짐작하듯이 미래주의적 찬양이 파시즘적인 긍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왔죠. 이 선언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것이 곧 파시즘의 속성이기도 하니까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좀 억압하고 뭐
파시즘에 대해서는 또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위생학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전통과 문화를 제거해야 한다는 마리네티의 입장이 이제 기존의 예술 공간과 제도를 파괴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방가르드가 이전의 모든 예술가 역사적 기억과 단절하고 전통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미학을 세울 것을 상상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아방가르드와 어떤 일치하는 지점이고 아방가르드가 굉장히 우파적인 방식으로 행사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미래주의 예술가 일부가 전쟁에서 죽고 지오 세베리니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뭐 이러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돌아간 거죠. 그런 전통으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고전 회화를 고심하게 되면서 이제 미래주의가 점차 소진되어 가요. 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1900년대 미술사를 종료하고 다음에 1910년대 미술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몇 분이나 한 거야? 어우,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1시간 20분짜리인데 녹음은 이 정도 했지만 이제 편집하면 좀 줄어들겠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미출이었습니다.